부산 경남의 정치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데이터 앤 이슈 진시원 교수님, 네, 김범준 교수님 두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4년 만에 중국이 북한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로서 회담이 끝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로는 어디 가느냐, 한반도 패싱이다, 코리아 패싱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 외교, 진짜로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 빨간불이 사실 켜진 지 오래됐죠. 오래됐고, 한반도 운전자론, 또 뭐 정부의 중재 외교, 이게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외교 공백 사태나 다름없죠.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그 중재 외교는 사실 미국, 북한 양쪽 다 모두에서 이미 다 퇴짜를 맞은 상태입니다. 예. 미국 상원에서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하고 민족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 이건 북미 양쪽에서 다 퇴짜를 맞은 게 한반도 중재자론이고,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 외교죠. 네. 또 거기다가 코리아 패싱이냐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당연히 코리아 패싱이죠. 이거 지금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또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요청했는데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할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할 줄 알았으면 지금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지금 우리 내부에서 판문점 같은 데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G20 정상회담에 가서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고 네. 29일 날 또다시 트럼프가 방한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지금 갑자기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게 다 꼬여버렸습니다. 스텝이.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인 이 한반도의 네. 그 외교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 빠져버리고 미국하고 일본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한반도와 관련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 관계는 더욱 공고화되고 이 정쟁을 위해서 우리 외교를 자학하는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이 교착 상태가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요.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북한에 네. 대한 무력 도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하겠다 네. 이랬거든요.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지금 문이 열리고 있다. 대화의 문이.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패싱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재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비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대화의 창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화 그 무드가 계속해서 지금 빌드업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상황이. 근데 우리 정부는 좀 이렇게 급할 것 없다. 이 네. 대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는 이 공간을 좀 어찌 보면 느긋한 자세로 확신을 갖고 좀 기다리는 것, 자신감 갖고 기다리는 것 이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먼저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자기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분은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정권 수사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했죠. 네. 수사팀장을 해서 현 정권 적폐 수사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중앙지검장 출신이고 또 지난 2년간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기소된 사람이 100명이 넘고 또 별건 수사가 넘쳐났었고 실제로 피의 사실을 무차별로 공표를 하다 보니까 자살한 사람도 4명이나 되고 이쯤 되면은 어느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쯤 되면 수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치입니다. 정치. 이게 아마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 총장 내정자한테 공은 이미 윤 후보자한테 넘어갔고 하나는 검찰의 미래도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확실하게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충견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검찰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법의 수호자가 될 것인지 이건 윤 총장 개인에 달려있다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의중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 신뢰받는 검찰, 네.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거기에 적임자라고 본 것이고요.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나? 제 생각에는 소신을 가진 검찰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하고 법 앞에 충성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도 이렇게 높은 것이 법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 여건 야건 간에. 과거에 민주당 의원이나 관련 관계자들한테도 아주 엄격하게 수사해. 예,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는 이런 소신, 그걸 믿고 지금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칼날이 양면적이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청와대나 여당한테도 갈 수 있는 칼이고,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까지 임명을 했다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면서 소신껏 하라고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국회 공정과 여야 공방에 피로감이 작용했을까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동방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불경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37.3%, 한국당은 39%. 2차 민생 투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별 영향은 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 대한 지지율이 이 부울경에서부터 좀 먼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을 부울경이 추동했다면은 이제는 빠지는 것도 이쪽에서 먼저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한국당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두 분 손발 좀 잘 맞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장재현 의원은 이게 이미지 정치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라 그러면 이번에도 국회에 들어가느냐 마냐인데 당 대표와 당 원내대표의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황 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철회해야지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네. 나 원내대표는 사과를 하라.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렇습니다. 3대 조건 중에 하나가 사과 네. 아닙니까? 이 철회와 사과는 다른 말이죠. 근데 투톱 시스템이 서로 말이 다른 것. 이 부분이 단편적으로 지금 둘 간의 소통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국정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평가보다도 부정평가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한 8주 만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이 긍정을 앞선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경제 실정, 그다음에 외교 안보 정책의 어떤 난맥상에 따른 집권 말기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목선, 이거 셀프 기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맞죠. 포함이 외교 됐다고 보시는가요? 안보의 실패, 또 경제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집권 말기 양상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40%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느냐? 이건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이건 국정 지지율을 떠받치기 위한 여건발을 어떤 정략적 선택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몰락은 곧 정권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권에서 모든 걸 내년 총선에 지금 쏟아붓고 있고 어떻게든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려고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정치의 프레임을 민생에서 이념 대결로 몰아가는 겁니다. 민생을 얘기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념 대결로 몰고 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40% 후반 5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치 이슈를 민생에서 네. 정치 이념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당을 구태,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지지율은 훨씬 더 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전략 전술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는 거다.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30%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약간 앞섰는데 이것도 오차 네. 범위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진영 논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큰 변동이 없이 지금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긍정, 부정이 40%대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변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 경제 변수는 이미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하반기 때 이제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죠.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문제가 부각되는 거. 이건 뭐 이제 심각한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국당의 자충수 이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비핵화라든지 이 친인척 문제라든지 측근 문제라든지 한국당 좌충수 이런 돌발 변수들이 이 지금의 40%대 긍정 부정 박스권을 깨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 통합한 다음에 대한애국당을 받는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감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수 통합을 위한 탐색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물과 기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죠. 아직은 시기상조고 나경원 대표가 상당히 앞서 나간 듯한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향후에 보수 통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건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총선을 앞두고 굳이 다른 당을 자극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공천 전후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거예요? 보는 거죠. 예. 어찌 보면은 좀 아마추어적인 발언을 한 거고요.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 만큼 한국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미 뭐 홍문종 의원 뛰쳐나갔고 또 추후에 또 탈당이 이어질 거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가장 큰 변수는 황교안 대표가 이 리더십을 확고히 해서 네. 차기 대선 주자로 확고히 잡느냐,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은 대선 주자로 자리를 못 잡느냐에 따라서 네.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변수 아닌가? 황 대표의 거처 문제. 이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당의 진로, 그다음에 보수 대통합의 진로를 결정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네. 거기 때문에 또 그 기준으로 또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매번 드리는 숙제인데 이 주의 베스트 워스트 코너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베스트고 누가 워스트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베스트 정치인으로 김혜영 의원 꼽았습니다. 민주당의 부산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뜻밖의 민주당 의원을 꼽아주셨어요. 예, 민주당의 당 간부의 이석상에서 김혜영 의원이 경기 하방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답니다. 그 언급에 대해서 왜 베스트 점수를 주셨습니까? 물론 이 언급이 당시 회의석상에서는 그다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최저임금의 동결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의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뭐 물어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또 취재했겠죠.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 김혜영 의원 얘기가 지역의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얘기를 했다. 이게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정부의 정책, 정당의 정책과 틀리더라도 내부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젊은 정치인이 있구나. 아주 주목받아야 되고 아주 뭐 베스트로 칭찬받아야 될 의원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워스트 설명해 주실까요? 워스트는 지난주에 그 손혜원 무소속 의원 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탈당했죠. 검찰이 기소를 했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저 장면이죠. 민주당 탈당할 당시에 검찰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지금은 또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통해서 차명으로 토지 29필지 건물 24채를 구입했는데 또 거기다가 정부가 특히 문화재청이 그 지역에 500억을 지원하고 정부가 1,100억 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부동산 투기 사건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손혜원 저분이 당시에 여당 실세였고 또 민주당의 문광희 관사였고 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대통령 부인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고 네. 여고 동창생이라 그러죠. 네. 이런 부분들의 배경이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목포시도 지역구 의원도 못 보는 보안 자료를 건네줬고 문화재청은 5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이건 단순하게 부동산 알겠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권력형 비리 사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월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월스트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예, 어떤 고민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베스트는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아, 네. 지금 76일 만에 국회가 열렸는데 반쪽 국회죠. 예, 네. 한국당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중재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 원탁 회의를 하자 그러면 애가 많이 타졌던 모양입니다. 예, 뭐 의장님께서도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역할을 좀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화답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네. 조건이 있었지만은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경제 토론회 하자. 네. 이인영 원내대표도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어려움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린 마음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나서 경제가 뭐가 문제인지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바르게 가는 길이면 지지를 하고 문제점은 해결하자, 보완하자 이렇게 가는 그런 차원에서 좀 국회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베스트로 선정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이번에 마땅히 하신 것 같다는 예, 말씀이신 것 잘 같고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워스트는 예. 워스트는 네. 우리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 아까 뭐 전광훈 목사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 경제에 그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좀 무례한 발언, 반인권적인 발언을 네.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또 반응까지 내놓고 계시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예, 해야 그래서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보기엔 이 부분도 상당히 이번에 또 감점 요인으로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의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차별 발언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마치 유럽의 극우정당에서 나올 만한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너무 실망이 커서 2주의 워스트로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베스트와 두 분의 워스트를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데이트 앤 이슈 고맙습니다.